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제외하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인연을 유지하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얼굴 보고 살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지, 어쩔 때는 정말 영혼을 나눈 사이 마냥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만한, 가족과 가족끼리도 한데 묶여서 추억을 쌓아 올린 사이인데도 정말 뒤돌면 남보다 더 못하다는 걸 이번에 큰 사건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강원도 토박이인 저희 가족은 아버지 세대 때부터 정말 가족처럼 지낸 원중이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버지의 쉽게 말하자면 동네 소꿉친구였죠. 동네 골목대장이었던 원중이 아저씨는 코올리게 시절부터 이래저래 사고를 참 많이 치고 다니셨는데 그걸 수습하는 게 다 저희 아버지 몫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슈퍼에 외상 달고 튀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외상값 갚는 것도 아버지 몫이었고, 학교에서 사고 치면 선생님들이 야, 원중이 좀 말려봐라 라고 하는 것도 저희 아버지였죠. 원중이 아저씨는 태어나기 전부터 홀어머니 손에 자라서 이래저래 엇나갈 틈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걸 소꿉친구인 아버지께서 중심을 잡아주신 거였죠.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때 원중 아저씨가 사회를 보기도 하고, 용접공이었던 아버지가 다른 지방 출장으로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어주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대신 저희 어머니 곁을 지킨 것도 바로 원중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약주 한잔 하시면 늘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내 목숨 살린 거야. 수철이 없었으면 나 벌써 길거리에서 객사했다. 내 인생 다 수철이한테 빚진 거요. 술만 들어가면 늘 아버지가 은인이라고, 다 갚을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 자식 취했다 취했어, 그냥 디비 잠이나 자라 하고 마셨죠. 원중 아저씨가 예전 추억거리만큼 많이 하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만 보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주연이 다 컸다, 다 컸어. 시집가도 되겠네. 아저씨 첫째 아들 줄 테니까 아저씨 며느리 하자. 아, 이놈이 냉수 먹고 취했나? 우리 주연이가 몇 살인데 벌써 시집이야. 되도 않는 말 하지 말어. 야, 옛날 같았으면 벌써 시집 장가들 다 갔을 나이야. 주연아, 현태 줄 테니까 아저씨 집에 가자. 그리고 저도 왜 첫째 아들이야? 나이는 정태가 주연이랑 동갑인데. 아유, 정태는 안 돼.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정태는 벌써 글렀다 글렀어. 현태가 사내 닿고 장남이라 책임감도 있어서 남편감으로는 딱이지. 어때 주연아? 우리 현태 데려갈래? 아저씨가 싸게 줄게. 해벌레 풀린 얼굴로 매번 본인 첫째 아들을 데려가라고 아저씨 며느리 하자는 말을 너무 들어서 지겨울 정도였어요. 첫째 아들인 현태 오빠는 저보다 3살 많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오빠였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왕래가 많았던 원중이 아저씨 자식과 결혼이라니 듣기만 해도 솔직히 참 징그러웠어요. 저도 오빠도 원중이 아저씨의 주접 아닌 주접을 듣고 있으면 그저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둘이서 그래, 우리 50 될 때까지 혼자면 결혼하자라고 농담을 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결혼을 한다면 둘째 아들인 정태보다는 현태 오빠가 낫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원중이 아저씨의 둘째 아들인 정태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양아치였거든요. 제 남동생에게도 한 번 돈을 뺏은 적이 있어서 이걸 안 원중이 아저씨한테 먼지가 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나무인 양아치보다는 좀 징그럽기는 해도 다정한 첫째 아들이 낫지 속으로 몰래 생각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참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정말 원중이 아저씨의 첫째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원중이 아저씨는 예상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저와 현태 오빠, 아니 남편이 이르게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2학년이 되는 해에 바로 시내에 있는 미용학원에서 자격증 준비를 했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멀지 않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바로 군대에 갔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이좋은 오빠 동생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남편도 그때 군대에 가고 대학교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녔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용 자격증 따고 시내에 있는 큰 미용실에 막내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20대 초중반에는 아예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요. 가끔 연례 행사처럼 원중이 아저씨네와 함께 계곡으로 여행도 가고 명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며 얼굴을 보곤 했어요. 그때도 정말 지워지지 않는 습관처럼 원중 아저씨가 술 한 잔 걸치고 주연아, 현태 녀석 싸게 데려가라. 군대 제대해서 아주 아저씨가 다 됐어. 저놈 누가 데려가냐? 우리 주연이가 데려가줘야지. 누가 데려가? 하고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면 저와 남편은 그저 눈을 마주치고 어색하게 웃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그 당시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군대도 기다려주던 좀 오래 사귄 사람이 말입니다. 저도 그때는 아무런 상관도 생각도 없던 터라 관심도 없었고요.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미용실 막내에서 매니저로 승진을 했었어요. 서로의 일상에 집중하느라 소꿉친구라도 제대로 된 연락도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30줄에 들어서면서 꿈에 그리던 내 미용실을 차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넌지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주연아, 너 아직도 만나는 사람 없지? 내가 누구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이제 매장 내서 더 바쁜데. 엄마랑 아빠 얼굴도 오랜만에 보잖아요. 같은 집에 이렇게 살아도. 그럼 너 현태 한번 만나볼래? 현태? 내가 아는 현태가 또 있나? 혹시 원중이 아저씨 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현태랑 곧잘 어울려 놀았잖아. 사이도 좋았고. 아빠는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 현태 오빠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야, 헤어진 지 꽤 됐어. 현태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현태가 취업 준비하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 근데 이번에 또 원중이 아저씨가 술 취해서 현태한테 잘 헤어졌다고 이제 주연이 만나라고 하니까 현태 반응이 묘했다더라. 주연이가 날 받아주기나 할까 하면서 미용실 원장님이 왜 자기를 만나주냐고 하더라니까. 어머니는 현태 괜찮지 않냐, 우직하고 남자다운 게 딱 좋다고 현태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날 잡고 가볍게 만나보기나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됐다고 간지럽다고 거절했죠. 근데 전혀 예상도 못한 추억을 끄집어내고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도 민망한데 말 나온 김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네요. 제가 외롭긴 외로웠나 봐요. 근데 확실히 예전부터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직한 친한 동네 오빠였으니까요. 그렇게 여차저차 연락이 닿아서 가볍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너 간지럽다고 할 땐 언제고 뒤에서 그렇게 연락을 했냐고 절 놀리셨죠. 저는 그냥 연락만 한 거라고 박박 우겼지만 그걸 누가 믿나요? 그렇게 연락을 해서 연애까지 시작을 했는데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자 잔치를 연 건 바로 원중이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주연이는 내 며느리 될 팔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5병이나 해치우셨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연을 잇겠다고 수철이 이 자식이랑 사돈된다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호탕하게 웃으셨죠. 저도 결혼을 한다면 오래전부터 정말 가족처럼 지내온 가족과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시아버지, 그리고 그런 원중이 아저씨의 부인으로 역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절 늘 챙겨주시던 시어머니, 낯선 시집살이나 어른들 눈치 보면서 고생할 일은 없겠구나. 저 혼자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켰네요. 네, 모두 김칫국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
문제는 시어머니의 보험왕이라는 명성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 발생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셨는데요. 늘 최우수 보험왕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왜 보험은 지인이 많을수록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런 방법으로 매달 고객을 늘렸죠. 그리고 그건 저희 가족도 피해갈 수 없었네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멋있다고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건설 현장 현장직으로 일을 하셔서 고정된 수입이 없었거든요. 일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시댁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시어머니셨죠. 경제권도 선대권도 모두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 주부로 계셔서 제일 가까운 어른 중에 일하는 여성은 시어머니가 전부였어요. 그러니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정장 입고 출근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참 멋있다고 느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 주변 사람들을 갈아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후로 어찌나 허무하던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나 아버지나 시어머니의 권유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은 상태였거든요. 저도 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시어머니 통해서 치아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었었고요. 성인이 된 후로는 암보험도 들고 심지어 미용실 개업한 후로 사업장 화재보험에 자영업자 건강보험까지 더 들었었어요. 솔직히 이것만 해도 들 만큼 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예 가족 일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도가 지나치는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우수 보험 설계사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엄청나게 속상해하더라, 순이. 아니, 네 시어머니가 보통 자존심이 아니잖아. 근데 일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주변에 동원할 사람은 이미 동원할 대로 동원했으니 매달 할당량 채우기가 좀 어렵니? 이걸 계기로 시어머니는 보험 고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혈안이 됐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연년생 아들을 둘 낳았거든요. 손자들도 보험 고객 대상 제외가 아니었어요. 이미 임신했을 때 태아보험에 임산부 자동차 보험도 들었었고요. 애들이 태어나면 연달아서 유아 대상 치아보험이랑 상해와 질병보험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 가족이 늘면서 한 달에 보험료로 나가는 돈만 6, 70만 원을 갱신했죠. 솔직히 중소기업 가장인 남편 월급에 동네 미용실 운영하면서 나오는 돈, 또 애 둘 키우면서 보험료까지 그렇게 매달 내기에는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가족인 시어머니를 돕는 일이니까 생활비를 드리는 겸으로 치자고 생각했어요. 실적을 올릴수록 시어머니가 월급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네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곳이 미용실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니, 옆 동네 소문까지 전해지는 게 바로 말 많은 아주머니들이 모여 머리하면서 수다 떠는 미용실이지요. 그건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 미용실에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들을 줄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평소 저희 미용실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시내에서 꼼장어집을 하는 아주머님이 계셨거든요. 그 아주머니도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서 저희 어머니도 또 시어머니도 다 아는 분이셨어요. 저는 평소에 아주머님을 홍이모라고 부르기도 했고 제가 개업한 후에는 아주머님이 저를 주원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머리하러 오셔서 이상하게 제 눈치를 슬슬 보시는 겁니다. 홍이모, 머리 컬 어떠세요? 뒤에 조금 힘줘서 했는데 아무래도 뒤통수 쪽 머리가 빨리 풀리기도 하고 이래야 볼륨 살리기 좋잖아요. 응, 그래. 아유, 우리 주원장 솜씨야 내가 잘 알지. 마음에 들어. 근데 주원장 요즘 어때? 네? 저요? 아니, 둘째 태어나고 너무 바쁘지. 가게 일도 그렇고. 아, 네, 맞아요. 진짜 왜 아들 둔 엄마들이 저 둘째도 아들 임신했다고 하니까 안쓰러워했는지 알겠어요. 에너지가 넘쳐서
오늘도 아침에 잠들었다니까요. 3시간도 못 잤어요. 아유, 고생이다 진짜. 그럼 시댁은? 그 시댁이야 원체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시집살이로 고생할 일은 없겠어? 그렇죠 뭐. 뭔가 이상했어요. 할 말이 있는데 계속해서 빙빙 돌려 말하는 느낌? 제가 홍이모 머리에 컬 고정 에센스를 발라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홍이모가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내가 주원장이 정말 걱정돼서 라고 드디어 본론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요지는 홍이모가 차 한잔 마시러 커피숍에 갔다가 누가 우리 아버지를 험담하는 현장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험담을 했다는 당사자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다고 말이죠. 아니, 뒷모습이라서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가만 보니까 현태 엄마인 거야. 그래서 인사하려고 갔더니 글쎄 그때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사돈 양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험담인 거 있지? 사람이 쪼잔하네 마네. 예전부터 봐왔는데 애들 아빠가 조금 은인이라고 추켜 세워주니까 지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안다고. 고졸에 가이나 휘두르는 딸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상전인 줄 안다고. 내가 너무 놀랐잖아 진짜. 그래서 주원장 시댁이랑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 그날 그 얘기 듣고 난 인사도 못하고 바로 커피숍에서 나왔으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네요. 아니, 대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 같지도 않은 험담을 하고 다닌 건지. 그날 미용실 문을 닫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애들 하원을 시키고 저녁은 먼저 먹으라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시댁에 가니 회근한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너 혼자 왔니? 애들이랑 현태는? 집에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근데 아버님은요? 그 인간이야 어디서 또 술 먹고 오겠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 집에 갔든가.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 저희 아버지 흉 보고 다니셨어요? 뭐? 그게 뭔 소리냐 뜬금없이. 내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해.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흉 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쪼잔하고 고졸에 가이나 쓰는 딸 두고 상전인 줄 안다고. 정말 안 그러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 좁은 동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야, 생사람 잡지 마라. 내가 약 먹었니? 그런 말을 하고 다니게? 시어머니는 계속 안 했다고 우기다가 제가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 실토를 하셨어요. 아니, 실토를 했다기보다는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그래, 내가 속이 답답해서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한테 얘기 좀 했다. 내가 이번 실적이 만족스럽지가 못하기도 했고 또 좋은 보험 상품이 하나 나와서 너희 아버지 내 사돈 양반한테 권유 좀 했어. 너희 아버지 몸 쓰는 일 하잖니. 그 나이에 용접공 일하면서 다치고 몸 여기저기 망가질 일이 좀 많어. 그래서 괜찮은 가격에 종신보험 들라고 했더니 그걸 거절하더라고. 이게 나조차고 드는 거냐? 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엄마, 내 오랜 친구가 남편 떠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들라고 권유를 하는 건데 너희 아버지는 그걸 거절하더라. 그래서 내가 좀 실망을 했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걸 마다할 수 있냐고. 참나, 종신보험 들라는 걸 안 들었다고 뒤에서 저렇게 씻고 다녔다니. 정말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낸 본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사돈인 저희 아버지를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지는 이미 저나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가 권유한 보험을 많이 든 상태였어요. 친구의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이런저런 보험도 오래전부터 들었어서 이미 달마다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돈을 납입해야 하는 종신보험 하나 안 들어줬다고 그렇게 복수를 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어머님이 들라고 한 보험을 아예 안 든 사람도 아니고 들 대로 드신 분이잖아요. 유지도 오랫동안 하시고 해지도 절대 안 하는 분이고요. 그냥 용접일 하시면서 살면서 사고 한 번 난 적 없는 분이 정말 정으로 의리로 보험 유지하면서
그 비싼 보험료 내고 있는데 그걸 만족을 못해서 종신보험까지 권유하셨어요? 얘 봐라. 내가 말했지? 이게 나 좋자고 든 보험이냐고. 다 네 가족 위해서 드는 보험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아버지 종신보험 필요 없어요. 이미 보험은 들 대로 들어서 종신보험까지 안 들어도 되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저희 아버지 험담하고 다니지 마세요. 가족 욕하고 다니는 거 어머님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돈줄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뻔뻔한 행태는 나날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갑자기 제게 어린이 구역 자동차 사고에 대한 동영상을 수십 개 보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도 이제 학교 다니니까 사고 보험 하나 더 들자고 말이죠. 요즘 애들이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다가 자동차랑 부딪혀서 나는 사고가 많으니까 대비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말 순수하게 할머니가 손자를 걱정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이라도 본인 앞으로 보험 하나 더 늘리려고 눈이 먼 사람이 제 아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아니, 애들이 사고 나는 영상을 제 아들까지 빗대면서 보내다니 이게 친할머니가 할 일이냐고요. 또 한 번은 계약한 고객들이 무더기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환수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미유지 실효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 설계사도 계약 당시 받았던 수수료를 도로 돌려줘야 하는 환수금이 발생한다고 해요. 얼마나 고객들 상대로 고액의 보험을 영업하고 다닌 건지 환수금이 500이 나올 것 같다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해온 겁니다. 돈 얘기가 이것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아반떼를 몰고 다니시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아예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고 해요. 내부 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중고차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본인이 중고 그랜저를 알아봤으니 1,500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저 사이에 경제권은 제게 있었어요. 남편도 매번 보험이다 돈이다 문제가 많은 시어머니를 불편해해오기도 했고 저와 남편은 상의하에 환수금과 중고차 같은 큰돈을 지원해드리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말을 했고요. 아니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돈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 둘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보험 왕으로 수수료 받아오시던 분이 당연히 모아둔 돈이 있었죠. 매번 저희 어머니에게 적금 만기됐다고 자랑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근데 왜 항상 문제가 터지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요청을 거절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냅다 저를 만나러 오시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항상 문제가 있는 시어머니들은 싫은 소리를 본인 아들에게 직접 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해서 분풀이를 하는 걸까요? 본인 아들보다 남의 집 딸인 며느리가 만만해서 그런 걸까요? 미용실 문을 닫을 때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른 머리카락 든 봉투를 냅다 들어 바닥으로 내팽겨치시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넌 어떻게 된 애가 돈으로 지 남편을 휘둘러? 너 통장 관리 네가 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 뭐냐? 애미가 아들한테 그 돈 조금 받는 게 그렇게 눈꼴시디? 너는 네 아들들 크면 안 그럴 것 같아? 저희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댁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어머님은 매번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하긴 네가 뭘 해? 참나,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명절이나 생신마다 용돈을 안 챙겨드린 적이 없고 결혼하기 전부터 저도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애들도 시어머니 실적 올리기 위해서 든 보험이 수십 가지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거의 70만 원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뿐인가요? 시어머니 둘째 아들이 저지른 사고도
다 저희 부부가 그대로 떠났어요. 1년 전쯤에 도련님, 그러니까 문제 많은 원중 아저씨의 둘째 아들이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었습니다. 도련님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웬일로 인상을 쓰지도 않고 싱글벙글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뭐야? 도련님 전화만 받으면 매일 죽상이더니 오늘은 얼굴까지 상기돼서? 아, 그거 매일같이 사고나 치고 도와달라고 한 전화였으니까.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이제 정태가 정신 좀 차리려고 하나 봐. 본인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길 알아본다고 학원 다닌다고 하네. 정말? 무슨 학원?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첫 달 학원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주저하면서 제 눈치를 받고 저는 흔쾌히 빌려주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망나니로 제대로 된 일 한 번 없이 부모님 돈이나 쓰고 안 되면 기둥서방으로 살던 도련님이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스펙을 쌓겠다고 하니 오히려 축하할 일이었죠. 또 남편이 그런 도련님을 상대로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한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학원비라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도련님에게 신용카드를 보냈고 다음날 바로 남편 핸드폰으로 날아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저의 예상을 무참하게 부수고 갔습니다. 땡땡 오토바이 판매 상사, 결제 금액 856만 원. 어느 학원 이름이 오토바이 판매 상사고 한 달 비용이 800만 원이랍니까? 남편은 그 문자를 받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시댁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는 반질반질 빛나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고 눈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는 남편에게 도련님이란 인간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 시작할 거라고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더랍니다. 그날 시댁 마당에서 도련님은 정말 곤죽이 될 정도로 남편에게 맞았고 800만 원의 오토바이를 합의금으로 남편과 도련님 사이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남편은 내 카드 가져다가 긁은 오토바이로 고소하지 않을 테니 너 맞은 걸로 퉁치자. 앞으로 너는 내 동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라고 하고 시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 후로 도련님은 시댁에서 나가 독립을 했고 가족 행사에도 얼굴 한번 비춘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저와 남편인데 시어머니는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냐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알콩달콩 하지는 못했어도 자주 왕래는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시어머니도 오래된 친구이기도 한 저희 어머니와 자주 만나 어울렸었는데 아예 그냥 그런 사돈관계처럼 서먹해지기만 했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끊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문제의 발단 시아버지 바로 원중의 아저씨였어요. 이건 저도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전해드릴게요. 일단 처음 저와 남편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집에 경찰이 왔다는 연락을 아버지에게 들은 것부터였어요. 저는 있던 미용실 예약도 다 미루고 본가로 달려갔고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시내에 생긴 큰 키즈 카페로 놀러간 상태여서 문자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도착한 본가에는 머리가 산발이 돼서 입술이 터진 저희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머리는 엉망이고 눈에 바른 눈화장이 번져서 판다의 모습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을 했고 쌍방 폭행으로 보인다고 둘 다 고소 접수를 원하면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고소하자 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난 무서울 거 없어. 누가 먼저 손들었는데? 주연아, 경찰서 가자. 이 시어머니 콩밥 좀 먹게. 일단 저는 두 분을 진정시키고 경찰들을 돌려보냈어요. 어쨌든 자초지정은 들어야 했으니까요. 근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고소를 해야 했다는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그랬답니다. 돈 빌리려면 이 집 걸고 차용증 써서 빌리라고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얘긴지. 네 시어머니가 혼자 오해해서 북치고 장구친 거야. 여보세요. 사부인 입이 뚫렸으면 말을 해보세요. 네 시아버지가 네 아빠한테 돈을 빌렸었어. 몇 년간 야금야금 빌린 게 1억이야 1억. 무슨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애들 엄마한테 말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네 아버지가 2천 3천씩 빌려줬던 게 1억이 된 거지. 그걸 누가 믿어? 내 남편이 그 큰 돈을 빌리고 나한테 말을 안 했겠어? 참나, 양순희 씨. 그거야 당신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우리야 계좌로 돈 보낸 내역 다 있으니까 그거 보여주면 되고. 근데 네 시아버지가 저 여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야. 이번에 아버지한테 1억 갚으려고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네 시어머니한테 고지고대로 말하면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이요? 원중이가 사부인한테 나한테 돈 빌린 거 갚는다고 말을 못해서 오히려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오래된 친구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줘야 한다고. 나한테도 아내한테 다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말해둔다고 말하긴 했는데 사부인이 이렇게 집까지 찾아올 줄 몰랐지. 아무튼 사부인이 그걸 알고 노발대발한 거야. 내가 정말 원중이한테 돈을 빌리는 줄 알고 나한테 그냥은 못 빌려주니까 이 집 걸고 차용증 쓰라고. 6개월 안에 못 갚으면 이 집 내 명의로 돌리던가 집 팔아서 돈 갚으라고 말이야. 그럼 다 어머님이 오해해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내가 오해를 하긴 뭘 오해를 해? 다 짜고 나 속이는 거라니까. 아유, 좀 시끄러워 죽겠네. 사부인 당신은 당신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참나, 내가 살다 별. 아무튼 네 아빠가 사돈 양반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사실을 말도 못하니까 내가 나섰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차용증을 쓰라고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에게 참지 못해서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몸싸움까지 번지게 된 거고요. 그거 처음부터 우리 돈이었어. 네 남편이 내 남편한테 계속 빌린 돈이 1억이었고 그거 갚는 건데 무슨 차용증을 쓰고 말고야. 그냥 돈 갚는 건데. 참나, 나한테 그걸 믿으라고? 내 남편이 언제 이 집에서 돈을 빌렸어? 이러니까 사돈 양반이 말을 못했었나 보네. 이렇게 뻔히 눈 뒤집혀서 지랄할 걸 알았으니까 무서워서 말 못했겠지. 투자 사기 당했다고. 칼부림 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야. 뭐? 말 다 했어? 네가 뭘 안다고 입을 함부로 놀려? 네 남편이 투자 사기 당하고 너한테 말하기 무서워서 숨긴 거라고. 본인이 빌려간 돈을 내 남편한테 돈 빌려준다고 거짓말 친 거고. 이제 알겠어? 네가 혼자 착각해서 난리치는 거라고. 그 입 안 닥쳐?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달려들었고 그걸 막던 어머니도 반격을 해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다고 해요. 아버지는 놀라서 말리셨고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해서 경찰까지 출동을 한 거였고요. 모든 전말을 알고 나니 골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왔던 것도 그게 1억이라는 큰 돈이라는 것도 또 그게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걸 철석같이 믿은 시어머니는 당장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와 1억 빌릴 거면 차용증을 써라, 이 집을 넘겨라 헛소리를 해서 어머니와 싸움까지 난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아버지 휴대폰으로 근 1년 동안 시아버지에게 송금한 금액 내역을 확인을 하고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그 금액이 1억은 조금 넘더군요. 아버지는 그냥 1억으로 퉁쳐서 갚으라고 하셨었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내역을 두 눈으로 확인해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민내만에 씨름을 하다가 남편이 친정으로 왔고 남편은 이 일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시아버지를 찾으러 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또 어디 국밥집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비몽사몽한 시아버지를 앉혀두고 진실 공방을 하니 금방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시아버지는 술이 확 깨시는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연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능해서 라고 연거푸 말씀하셨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입술을 파들파들 떠시더라고요. 이내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악을 쓰셨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사기를 당하냐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냐 통곡을 하시면서 시아버지 어깨를 주먹으로 마구 두들겨 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죄인 마냥 맞고만 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죠. 정말 뒷골이 싸했어요. 제대로 된 진상을 알아볼 노력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 난리를 부리다니. 그것도 지금까지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시어머니의 실적을 위해서 필요도 없는 보험을 수십 개 들고 몇 년간을 유지한 저희 가족에게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분명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어릴 때 원중이 아저씨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게 그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일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운명이 뒤틀린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더군요. 그 후로 저희 집과 시댁은 완전히 뒤돌아버렸습니다. 원중이 아저씨,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아버지 볼낯이 없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일단 대출 빚이 남아있으니 그거 갚겠다고 되는 대로 막노동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투자 사기를 맞은 게 식품 다단계더라고요. 대체 어쩌자고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도 연락을 끊은 시아버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매번 뒤치다꺼리 하면서 질리신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시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시댁과 완전히 교류를 끊은 후에도 도저히 이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날 일을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가 설계사로 계약된 보험에 대한 돈을 매달 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와 제 아들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었던 보험을 다 해지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권유로 체결된 보험이란 보험은 죄다 해지했네요. 그동안 낸 돈도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끈질긴 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복수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전혀 아까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며칠 내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런 일을 일으키고 사과 한마디, 안부 인사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가 보험 계약을 실효했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제 발치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내리 꽂으면서 화부터 내더군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그 많은 보험을 한 번에 해지할 수가 있어?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말고도 주변에 보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정말 강매 안 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고 싶어서요. 내가 정말 기가 차서 가족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어디 있니? 어머님 양심에 대고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 한 번도 불필요한 보험 들라고 저에게 한 적 없으신가요? 저랑 남편 애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합치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200은 훌쩍 넘어요. 아니 그게 다 미래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 도움 다른 사람 통해서 받겠다고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네가 해지한 보험 때문에 내가 낼 환수금만 1,000이 넘어 1,000이. 나 그거 못 내주여나.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이제 절대로 새 보험 들라고 안 할게. 앞으로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너희 부모 아니 사부인이랑 사돈어른한테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제발 보험만 다시 들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아무리 시어머니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한껏 찌그러진 얼굴 위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피해와 고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하고까지 연 끊으라고 안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애들도 종종 데리고 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세요. 정말 계속해서 저 귀찮게 하면 앞으로 손자들도 또 아들도 못 만나게 할 테니까요.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은 해지 안 했으니까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희 미용실 직원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보험 해지하라는 말 안 했고
저랑 애들, 저희 부모님 것만 딱 끄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최소한의 복수만 한 거예요. 이 이상으로 제가 더 잔인해지지 않게 제발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 앞에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잊지 않고 제 발치에 너부러진 시어머니 핸드백도 들어서 현관문 밖으로 던졌고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거실로 들어와서 TV 볼륨을 높였어요. 그 후로 시댁과 저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편은 달가워하지 않지만 종종 시댁과 왕래는 하고 있어요. 저와 제 부모님에게는 계속 미안해하고 있고요. 본인 어머니가 욕심이 많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장모님과 장인어른 얼굴 보기 너무 민망하다고요. 저는 그저 남편이 제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은 걸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어요. 시부모님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종종 남편이 시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언제쯤 화가 풀리는지 물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일은 평생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왜 사람 관계에 총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 함께 보낸 시간이 그 총량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내리막길만 시작되는, 흔히 남녀의 관계에서 권태기를 말할 때 쓰이는데 아마 저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의 인연이 그 총량을 훌쩍 넘겨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니까요. 정말 어렸을 때는 원중이 아저씨 가족과 함께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가까운 콘도를 빌려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원중 아저씨 손을 잡고 할인마트에 가서 원하는 만큼 군것질거리를 사는 게 어린 시절의 최대 행복이었는데 그 모든 추억이 모두 한순간의 꿈이 된 기분이랍니다. 오히려 그 시절을 못 모르고 행복하다고 느낀 제가 너무 어리고 바보 같다고 느껴지네요. 그 상실은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종종 남편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나가는 말로 묻곤 하시니까요. 정말 친했던 친구를 한순간에 잃고 그 사람 아내에게 모욕까지 받았으니 아무래도 저보다 상처가 크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예 얻는 게 없는 건 아니니까 좌절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아버지가 원중 아저씨와 친구를 하면서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어떤 일을 겪든 100% 잃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평생 인생의 동반자를 얻었으니 너무 크게 상심하진 않으려고요. 지금은 그저 친정에 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글쎄 이런 일도 다 겪었다.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하면서 그 당시 사건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제 인생의 커다란 사건을 참고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세월이 흐르고 내 시야가 넓어지면서 변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은 그 관계가 틀어지고 또는 끊어지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지하철 정거장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해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